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최근 2,500선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코스피. 어제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의 매수로 시원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쪽과는 다르게 외국인 코스닥에 집중했는데요. 2차 전지주, 로봇주 같은 성장주들이 핵심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3대 지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빨리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되죠. 개인 소비 지출 PCE인데 전년 동월 대비 3.5%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고 있죠. 21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달러화 지수도 102.5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근 15주의 최저치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한테 가장 도움되는 지표들입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간 브리핑 들어갑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기관 묻지마 베팅 공모주 시장 다시 과열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IPO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상장 첫날 폭등한 11월 주요 새내기주를 살펴보시면 28일 상장한 AS텍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28,000선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장 당일에는 96,50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현재가는 7만 선까지 내려간 모습이 확인될 수가 있는데요. 24일 상장했었던 그린리소스와 한선 엔지니어링 역시 공모가 대비해서 상단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에코아이와 스톰테크 역시도 상승세를 크게 보였는데요. 다만 현재가는 많이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연내 신규 상장 일정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일 당장 에이텀 상장되고요. 5일은 Y바이오로직스, 6일은 AKNS, 그리고 12일은 LS 머티리얼즈 등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장될 공모 주가에 대해서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십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연일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공모주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에코프로의 상승세 덕분에 새내기 IPO주 역시 상승 랠리를 같이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다만 묻지마 투자는 다시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지금 기관 수요 예측 당시에는 17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3%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상장일 주가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흥행 실패를 모두가 예견했었는데요. 그러나 우상향하면서 당장 어제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267.4%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까지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예상 박흥행이 연초 중소형 공모주들의 급등 현상을 재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후에 상장한 일반 기업 6개 종목 중 5개 종목이 상장 첫날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 이후에 바로 급락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한 투자자들에겐 큰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 역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4일 코스닥에 상장한 한선 엔지니어링과 그린리소스 각각 전일 대비 19.5%, 20.43%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모두 당일 10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종목들이었는데요. 전 고점 대비해서 각각 37%, 34%의 하락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연말까지 공모액이 1,000억 원이 넘는 중대형 IPO가 없었다라는 점도 중소형 공모주에 투자 자금이 몰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과 블루엠텍 지금 상장을 예정하고 있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들 상단보다 높은 가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등 새내기주 급등에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물량 배정 경쟁이 치열한데요.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서로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5일번이 맞서서 막판까지 도전했고 또 공급망과 안보 협력 초석을 다지긴 했지만 결국 2030 부산 엑스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청하던 윤 대통령과 강행군 지금 96개국 110명의 정상을 만나서 외교전을 펼쳤지만 이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도 빛을 발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편을 들었고요. 기시다 총리 한국 지지로 선회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역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해외 생산 원유 국내 도입률 74%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석유공사 석유개발사업 계획을 살펴보시면 목표는 비상시 도입 가능한 원유를 80%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소식인데요. 2024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2026년 더욱더 초석을 깊이 다질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현황을 보시면 탐사와 개발, 생산, 지금 생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각 단계별로 더더욱 높은 성사율을 늘릴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원유 수급난을 대비해서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반입하는 모의 훈련을 중동에서 북미와 유럽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글로벌 원유 트레이딩 회사와 스워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유 반입 기간을 단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비상시 국내로 반입 가능한 원유 물량을 전체 해외 생산량인 74%에서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 역시 해당 석유 공급망 관리 기본 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했고요. 2026년까지도 확실시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진화걱정 리스크, 국제 유가 급등 등 비상시에도 원유를 차질 없이 수급하기 위해서 개발과 비축, 수급 관리 앞장서겠다라는 소식이고요. 각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 역시도 보여집니다. 다만 핵심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앞서서 UAE 할리바 유전에서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직도입하는 훈련에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19년에는 10만 배럴, 지난해에는 36만 배럴까지 들여왔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큰 틀은 정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실한 내용은 없다라는 부분인데 워낙 예산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진 여건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부분 역시도 핵심 과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석유공사 공급망 관리 기본 계획을 일단은 수립했고요. 수급난 대비의 반입 훈련 역시 정례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을 넘어서 북미와 유럽으로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스와프 계약을 통해 운송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 힘주는 SKT, 동남아부터 본격적인 공략에 앞선다. 네, SK텔레콤 동남아시아 지역 기업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서 메타버스 사업에 확대 나서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SK텔레콤 이프랜드 누적 사용자 추이를 보시면 2022년 1,200만에서 3분기 벌써 5천만까지 뻥충 뛰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기업 지역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말레이시아 1등 통신 기업이죠. 세콤디지와 인도네시아 아가테, 게임 개발과 퍼블리셔를 하는 기업입니다. 또 필리핀 코스믹테크, 사물이동통신 플랫폼 기업인데 해당 기업들과의 MOU를 통해서 앞으로 메타버스를 통해 더더욱 사업 확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퍼블리싱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고요. 이프랜드로 동남아 지역 이용자 확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공통 서비스 기획과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겠다라는 소식 역시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 미국과 인도, 유럽 등에서도 이 파트너사를 발굴해 글로벌 확장의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말레이, 인리 등 기업 3곳과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메타버스에 힘주겠다라는 소식이고요. 지난번에 리포트 분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통 3사 가운데 SKT를 최선호주로 꼽았었는데 이 산업에 대한 다각화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입니다. 현지 특화 콘텐츠 마케팅 등 주력 산업에 노력을 하겠다라는 분위기고요. 미국, 유럽에서도 파트너사 발굴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뜨거워지는 로봇 ETF 시장 수익률 고고. 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로봇주의 인기, 에코프로 머티에서 두산 로보틱스 역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먼저 상장했었는데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세보다는 에코프로 머티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9월 들어서 좀 주춤했었지만 이제 10월부터 계속해서 연이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로봇주 이야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로봇주가 상승하면서 로봇 ETF 한 달 수익률에서 큰 폭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스타에서 내놓은 ETF는 27%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역시 16% 같은 기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국내 로봇주 질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장지수 펀드인 ETF 수익률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긴축 종료 기대감과 이달부터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정안 수혜를 예상하면서 로봇주의 투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로봇주 상승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강관우 앵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와 이 내년도에 긴축이 좀 짧아질 것으로, 긴축이 이제 좀 멈춰질 것으로 예견을 하면서 많은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모여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주 역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후발주자로 꼽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KB자산운용이 내놓은 KB스타 AI와 로봇 ETF 펀드 같은 경우 최근 한 달간 27%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레버리지를 제외한 국내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도 같은 기간 동안 1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9월 이후 조정세를 보이던 로봇주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책의 탄력을 받았기 때문인데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난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으로 로봇 산업 활성화에 대한 시도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활성화가 극대화되고 있고요.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SPC까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최근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11월 두산 로보틱스를 988억 원 순매수하면서 끌어담고 있고요. 이에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역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KBAI 로봇 한 달간 27%를 기록하면서 로봇 ETF 열기도 뜨겁습니다. 내년 정책 지원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고 자산운용사들이 올해 들어 라인업도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순자산 규모 역시 4배로 급증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기가 저절로 높아지고 있는 로봇주 전문가 의견 한번 더해서 들어보면서 오늘의 일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봤을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연기금이 담은 두산 로보틱스 내년 판매 채널 확대 전망.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 그래도 얼굴 작으신데 계속 뒤에 가 계셔서 네, 놀랐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지금 최근 이제 로봇주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는 사실상에 굉장히 로봇주 끝물이었나 이런 말이 많을 정도로 하방을 많이 잡았던 이런 종목이 지금 최근에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더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일단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지금 월가에서도 얘기하지만 내년 로봇주는 더 간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앞으로도 전망성이라든지 성장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가 간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살 게 아니라 왜 지금 단기간에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올라가기 전에 종목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도 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수혜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저는 사실상에 이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에코프로가 이제 급등했을 때 다른 2차 전지 모멘텀의 종목들이 함께 갔던 것처럼 오르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 이런 매수세와 함께 로봇주들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좀 집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뉴스를 우리가 하나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진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도 제목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든지 정책 수혜 기대라고 하죠.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정말 너무 빠를 때는 언제? 내년 3월쯤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가지고서 증시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으로서 증시를 상방으로서 날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 나와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 수혜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나올 법안들이 준비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 계속 조율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며 최근에는 이제 로봇 법안으로서 뭐였습니까?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이런 도로 통행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봇에 대한 이 기대감이 너무나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로봇주가 어디까지 갈까? 제가 아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예로 들긴 했지만 어디까지 갈까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정말로 많았을 때 에코프로를 어디까지 갈까라고 생각하면서 에코프로를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최대치는 마이너스 50% 이상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미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SPG라는 기업도 그렇고 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 기업의 모멘텀이 나쁘고 앞으로 향후에 성장성이 없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기업이 이미 수혜를 받고 올랐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10%가 올라갔다 죽을 수도 있고 50%가 더 올라갔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지금 10배 이상이 올랐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2배 이상이 올랐어요. 근데 어디까지 갈까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매수를 했다가 그 어디까지가 오늘이었다.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앞으로 먹을 거는 20% 수익을 먹기 위해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에 대한 손절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를 우리가 매수할 때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를 사는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대장주가 올라가면은 밑에 딸려있는 후발주자들은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2배만 더 간다 하더라도 밑에 후발주들은요 2배, 4배 이상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의 시장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갈까가 아니라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
어떤 종목이 얼마나 더 많이 움직일까? 안 오른 종목이 무엇인가? 후발주자는 무엇인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후발주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는 사실 삼성만 보면 됩니다. 이게 참 너무 억지 같겠지만 최근에 뉴스를 볼게요. 자, 최근에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삼성 업고. 네, 삼성을 업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성을 업고 404% 올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삼성이 선택했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상에 이거는 너무나도 뭐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로봇주가 아니었어도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삼성이 갑자기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제약바이오에 투자하겠다, 우리가 어떤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관련된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급등했습니다. 이 지금 로봇주도 삼성이 업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자, 그다음 뉴스를 보면은 자, 기존의 로봇주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자, 처음에 삼성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로봇에 집중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가 뭐였습니까? 굉장하게 급등했어요. 이 당시에 태스크포스를 뭐한다?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한다라고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2022년부터 뭐했습니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제 다음 뉴스를 본다고 하면 2023년도부터는 뭐 하겠다?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에 지금 굉장히 아쉬운 건 그겁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이번 연도까지는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라고 말했던 만큼 이번 연내까지는 사실 M&A 모멘텀이 나와줬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M&A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확대, 지분 추가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하는 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로봇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지금 뭐예요? 이 로봇주라는 모멘텀도 사실 삼성이 만들어낸 것처럼 분명히 삼성전자 지금 보면은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 지속적인 뭐 승부수 모멘텀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뭐 뉴스가 나오는 게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AI 폰으로 간다. 우리 뭐 미래에는 뭐 HBM에 더 투자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AI 관련된 분야에서는 삼성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삼성이 미래 승부처로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쪽으로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의 급등으로 인해서 신호탄을 울리긴 했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것보다는 어떤 로봇주, 어떤 관련 수혜주를 좀 찾아볼까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두실까요? 저는 사실 투자 포인트를 이런 건 보통 찾기가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어제 또 삼성전자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냐고 하면은 자, 뉴스를 볼게요. 참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죠. 자, 삼성이 뭐라고 한다? 미래 사업계에 따른 1,600조 자율주행 차량 부품에다가 승부수를 던지겠다. 우리는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 부품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승부수를 던지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방금까지는 로봇이라면서, 방금까지는 AI라면서 갑자기 왜 자율주행 차량이냐? 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로봇 이 두 가지의 기술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슬라가 어때요?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사실상 우리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거는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두 발이냐 바퀴냐, 그냥 다리로 걸어가느냐 바퀴냐의 차이에서 로봇과 차냐 바뀌는 거고요. 이게 사람을 통한 운송수단이냐 아니면 좀 뭐 물류라든지 이런 쪽으로냐 뭐 이거의 차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투자는 역시나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투자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뉴스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로봇 시장 잡는다.
라고 과거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로봇을 따로 놓고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봤을 때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승부수를 던진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로봇에 대한 승부수, 왜 이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모멘텀으로 좀 엮어보시고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늘 얘기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 협동 로봇이라는 종목이 이제 수혜를 받았어요, 기업이.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많이 수혜를 받았던 게 아무래도 이 부품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이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필수 기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필수라는 부분, 이 필수라는 부분을 봤을 때 뭐가 필수가 되느냐? 시뮬레이션, 가상 시뮬레이션. 사실상에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을 앞으로 만들고 앞으로 뭐 이 로봇이라는 산업 분야에서 만들 때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태워서 갖다 박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가상으로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로봇이 활용되는 모든 구간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우리가 뭐 앞으로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죠. 왜 이것이 필수 기술이 되냐?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 굉장히 뭐예요? 작은 비용과 작은 시간을 들여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에 우리가 정말 사람을 태워가지고 뭐 차량을 만들어서 갖다 받고 뭐 차량을 가지고서 뭐 테스트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값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된다.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 단축 이런 게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고 필수적인 부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게 그럼 시뮬레이션이 자율주행 차량에서만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뉴스를 볼게요.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최근에 의료 인공지능 AI 로봇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로봇도 뭐예요? 수술 전에 뭐 하겠다? 3D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정말로 잘못된 게 없는지, 정말로 제대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로봇 팔조차도 한치 오차 없이 뭐 하겠다? 인공관절을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부분 역시도 뭐한다? 시뮬레이션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보인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으로 또 봤을 때 뭐예요? 자, 그 다음 뉴스 보면은 이 3D 의료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뭡니까? 이런 협동 로봇.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안정적인 분야,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건인 줄 알고 사람을 그대로 찍어 누르는 그런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분석에 대한 부분, 정말로 이 로봇이 정밀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협동 로봇, 안전지능, 인공기술에 특화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확보하는 등 전체적인 뭐예요?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결국에 자율주행 차량에만 필요한 기술이잖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땐 뭐다? 협동 로봇도 그렇고 인공지능 의료 로봇에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이 의료 산업이 아닌 이 로봇 산업, 아까 했던 디지털 트윈 기술 역시도 이 스마트 시티의 필수적인 기술이죠. 자, 이런 모든 이 로봇이 들어가는 이런 AI 인공지능이 반영되는 공간에는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필수적인 기술로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품에 승부수를 던지는 만큼 우리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 이 승부수를 볼 필요가 있겠다.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사실 이 차량도 좋지만 로봇도 좋지만 또 사실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최근에 원래 연말에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했었습니다. 요거까지 만약에 나와줬으면 자율주행이 정말로 잘 갔을 테지만, 아쉬운 거는 뭐 이거는 좀 딜레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최근 뉴스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테슬라가 조만간 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분명하게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치고 올라간과 함께 동시 수혜를 받으면서 강한 상승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한번 열심히 저가의 종목들을 주워 담아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얘기하다가 자율주행이 웬 말이냐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발이냐 바퀴냐 이 로봇과 자율주행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여기서 전문가는 핵심 키워드로 삼성이 투자하는 사업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에 대한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은 사실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방금 이제 제가 앞에 삼성이 1,600조에 달한 이 그 자율주행 차량 부품에 승부수를 던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뭐였습니까? 급등했던 유일한 종목이 이노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을 시장에서 내던진다라고 하면은 대장주로서 내가 이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야, 내가 수혜주야, 내가 대장이야 하고 올라가기 위한 이미 밑작업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말 자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술 관련해가지고 이미 현대차와 뭐 하고 있습니까?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과거부터 애플카라든지 뭐 현대차가 뭐 하겠다 자율주행 차량 뭐 하겠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했다 이 현대차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 부품 이런 공급 관련 수혜주로서 올라갔던 종목이 뭐다? 이노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특히나 이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차트상 봐도 이제 단기 삼각수렴 돌파 이후에 강한 시세 분출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게 월봉 차트겠죠? 월봉 차트인데 일단 하방 추세대가 과거 최저점을 찍는 구간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월봉상 음봉 최저를 찍은 저 구간에 이제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점차 상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라고 하죠. 조금씩 밑꼬리를 올리면서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15,000원의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지금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요한 구간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저항선만 제대로 뚫어낸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늘 차트상에 얘기하는 삼각수렴 돌파 이후에 강한 시세 분출 기대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 10,000원대를 깨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바닥에서 잘 주워 나간다라고 하면은 15,000원 돌파했을 때는 과거 이제 고점 상장 당시가 45,000원 정도예요. 42,000원.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식은 상장 이후에 상장 가까지는 한 번은 이제 올려낸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흐름도 너무 좋은 게 2020년부터 시장이 무너질 때, 21년부터 시장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 추세를 잡아내기 시작하고 이제 뭐 한다? 이 아까 얘기했던 자율주행 모멘텀이라든지 로봇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고 삼각수렴대 돌파만 나와주면 지금 자리에서 2배, 3배 정도는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저가 10,000원 정도까지 입을 벌리고 열심히 줍줍줍을 해나간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 일단 소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노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차트상 저항을 뚫어낸다면 삼각수렴 돌파 후에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 현대차와 함께 자율주행 차량 모멘텀 수혜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그냥 듣기만 해도 이 종목은 AI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AI라는 종목이에요. 듣기만 해도 AI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듣기만 해도 이 종목은 시뮬레이션이다고요. 마음 AI 같은
같은 경우는 듣기만 해도 이 종목은 AI다라는 종목이에요.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또 아시면 좋은 게 이름에 대놓고 나 이거 하는 기업이야 붙어있는 종목들 그 테마가 붙을 때 사실 굉장히 크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 대놓고 티내는 애들은 우리가 좀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마음의 AI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율주행 이 시뮬레이션 기반으로서 솔루션 워브를 통한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된다?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서 모멘텀으로 엮이면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학습 기능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최근에 챗 GPT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이게 사실 지금 시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챗 GPT 관련되는 모멘텀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난 최근에 올트만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트만이 다시 복귀함에 따라서 챗 GPT, AI 이런 쪽으로서의 시계가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챗 GPT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모멘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면은 이 챗 GPT라는 인공지능 AI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10,000원대 하방을 찍었다가 거의 단기간에 얼마 29,000원, 30,000원 정도까지 올려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번 1년 동안에 큰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뭡니까? 1년 동안 이 해당 상방 구간에서 위아래 어느 정도 박스 구간을 놀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집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다라는 거는 이런 구간에서 1년 동안 물량 매집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할 확률이 높다. 지금 과거 고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트먼의 복귀 뭐 이런 사건과 함께 챗 GPT 시기가 더 빨라진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고점대를 돌파하고 뚫어내게 됐을 때 지금 35,000원 정도의 고점이라고 하는데 뚫어내게 됐을 때는 다시 AI 인공지능 랠리에서 신고가 랠리를 만들 수도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 AI라는 종목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마음 AI까지 들어봤습니다. AI, 너무나 AI 종목이죠. 이 종목까지도 들어봤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 짧게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세코닉스고요. 이 종목은 사실 뭐 시뮬레이션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 앞에 자율주행 부분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아닌 이 테슬라 관련해서 이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 AI 하면 엔비디아를 또 떠올려야 되는데 엔비디아 관련되는 모멘텀도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한다고 하면은 이 세코닉스라는 차트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저점에 있어요. 월봉상이 봤을 때 최저점에서 놀고 있는 만큼 이 세코닉스라는 종목 저는 바닥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당겨보시면 아까 이노 시뮬레이션이랑 비슷한 차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물량 매집 잘 해나간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함께 충분히 급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소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세코닉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꼭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진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들도 가장 많아지고 있고요. 자, 오늘 센티멘탈로는 한화오션 중공업 회사죠. 펀더멘탈로는
해성, DS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부터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최근에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어제 특히 좋았는데요. 그 전에는 주가가 많이 밀렸죠. 이 차트를 보시면 뭐 잘 안 보입니다만 이제 빨간 줄로 된 게 갑자기 급락한 게 한번 보였고 어제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일주도 안 됐죠. 삼성중공업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특히 해양 플랜트 쪽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이 회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교해서 한화오션은 말이죠. 해양 플랜트 이쪽 때문에 계속 적자가 이쪽에서 누적이 돼가지고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선별 수주를 해가지고 좋은 그 양질의 수주를 좋은 가격 받고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쪽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허덕허덕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거기에서는 삼성중공업보다 조금 열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좀 도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비어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하나오션은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건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죠.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LNGC라고 해가지고 대형 가스 운반선 이런 거를 많이 수주를 하는 반면에 이쪽 하나오션은 그쪽에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Very Large, 그러니까 VLGasC라고 합니다. 아주 초대형 가스 운반선 이런 건 하기는 하는데 LNGC 같은 걸 좀 안 하고 그러니까 초대형 탱커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래서 조금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하고 둘 중에 그럼 하나 뭘 선택하겠냐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삼성중공업을 좀 많이 보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거에 이제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한화오션도 지금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어제 그 상장이 됐잖아요. 이제 증자 물량을 해가지고 증자를 얼마에 했죠? 16,730원에 했습니다. 지금하고 가격 어제 종가하고 대비하면 한 9,00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신주로 받으신 분들은 이제 물량을 많이 팔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겠죠.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신주 때문에 주가가 어쨌든 급락을 한번 했던 겁니다. 여기서 급락을 했던 데는 신주가 내일 들어오니까 그 하루 전에 미리 신주 들어온 분들은 팔 수가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반영이 주가에 이 신주 들어오는 게 좀 반영이 일부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16,730원에 이렇게 유상 공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 발행 수량을 보면은 8,9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진 주식 총수의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1조 5천 정도 이 돈을 마련을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이제 해외 거점을 뭐 M&A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캐파를 좀 늘리는 데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물량은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입니다. 여기서는 호재, 악재 이렇게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악재는 금방 말씀드린 유상증자를 좀 악재를 보는 거예요. 희석 요인이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회사는 다른 조선사하고 대비해가지고 조금 좀 더딘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해양 플랜트 쪽에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겨우 이제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흑자 이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한 거고 가장 늦죠. 그러니까 대형사 중에서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상증자도 했고 이익도 덜 나오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호재 쪽에서는 단납기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납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단납기라고 해서 뭐 1, 2년이 아니고요. 한 2, 3년, 3, 4년 이런 걸 단납기라고 조선에서는 합니다. 수주를 받아놓고 도크가 비어야지 그걸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납기, 슬롯, 비어있는 공간이 좀 있다는 게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초격차 방산 얘기가 나옵니다. 이쪽에 이제 없던 얘기인데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이번에 1조 5천 원의 이 재원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캐파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해외 생산 거점도 있습니다만은 초격차 방산 쪽으로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뭘 할 것 같습니까? 잠수함입니다. 잠수함도 방산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쪽은 설계를 주로 이제 독일이 많이 했죠. 근데 지금 거의 국산화율이 한 75% 올라와 가지고 어느 정도 그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이 한화오션은 대우조선 해양이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는 이 대우조선 해양을 해외에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못 판 이유가 바로 이런 방산 부분입니다. 방산 부분은 그 나라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해외로 그 기술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못 팔았던 건데 한화오션이 이쪽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잠수함 쪽으로 좀 뻗어가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최근까지 주가가 아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유상증자 때문에 더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분기 흑자 대열에 합류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주 단가도 선별적으로 아까 VLGC 말씀드렸죠. 선별적으로 하고 있고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를 했다는 뉴스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원가가 조금 절감되고 있다. 단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암덩어리인데요. 해양공사 3건의 리스크가 25년에 가서야 종료된다. 이런 얘기요. 삼성중공업 지금 하고 있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그걸 선별수주에서 잘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도 25년까지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선호준을 뭘 할 거냐. 펀더멘탈로 보면은 아마도 삼성중공업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 아주 바닥입니다. 어제 한번 대량 거래가 됐죠. 그저께는 말씀드린 대로 상장 전에 미리 하루 전에 좀 판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좀 거래가 됐는데 어제는 누가 많이 샀습니까? 기관이 많이 삽니다. 외국인은 반대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팽팽히 붙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삼성중공업은 어땠죠? 삼성중공업은 기관이 매수를 이렇게 주도하니까 외국인이 거기에 이제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기관이 좀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면 외국인이 조만간 올라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팔 분들은 좀 천천히 파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미 바닥은 좀 친 것 같죠? 자, 공매 잔고율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가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죠.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합니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이런 마켓 메이커나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계속적으로 주식을 공급을 해줍니다. 살려고 하는데 그 주식이 없으면 주가가 너무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를 기계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데 어쨌든 잔고율이 1.1%입니다. 그러면 시장 평균 0.4%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 외국이나 기관의 공매 잔고, 공매 환수가 일어나면서 강력한 매수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류 밴드입니다. 가운데 정도 와 있죠. 그러니까 크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지금 가운데 이 역사적 밸류는 와 있고 3분기에 흑자 대열로 이제 돌아섰다. 안전판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밸리에이션 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을 보면 말이죠. 이게 삼성중공업과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PER로 그냥 보기에는 15.8배가 뭐 낮아 보이는데 아까 다일루션 한 30%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삼성중공업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PER 20배. 이런 시클리컬 경기 순환주는 PER이 높은 때 사서 이익이 많이 나는 24년, 5년, 6년 가면서 파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높이 보입니다. 자, PBR도 1.8배, 1.8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중공업을 따라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맞습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25%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분위기 좋았던 센티멘탈 주식 한화오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해성DS입니다. 최근에 PCB 관련주가 아주 강세를 이렇게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성DS도 어제 기관이 좀 많이 샀고요. 영업으로 봤을 때 리드 프레임을 많이 하거든요. 캐파 60%가 리드 프레임입니다. 나머지는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여기서 23년도에 좀 안 좋았다가 24년도에 좀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익률도 좀 좋아집니다.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신한투자증권을 얘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 67,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지금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입니다. 성장세 경고할 거다. 리드 프레임. 그래서 캐파도 올라가고 패키징 기판도 지금 9천억 정도 캐파인데 이 1조 1,0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관들이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싼 맛이 있습니다. 자, 주가도 보면은 역사적 밸류도 낮지만 절대적 밸류로 봤을 때도 싼 맛이 있습니다. 8.6배 PER.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게 보는 거고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하겠습니다. 해성 DS 22%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오션, 펀드멘탈로 해성 DS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연기금이 담은 두산 로보틱스, 내년 판매 채널 확대 전망, 삼성이 투자하는 사업을 찾아보자 키워드로 잡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선별수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화오션, 그리고 펀더멘탈은 PCB 관련주 해성DS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